아픔과 투쟁, 극복과 성장을 반복한 이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구비구비마다 우리 동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같은 겁니다. 韓国の大統領に就任された後、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一旦共同記者発表を終了いたします。ご出席賜りました。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양기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나요? 역시 이제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인데요. 지금까지 일본부터 방문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 일본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평가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셔틀 외교를 재개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라는 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수소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 지난주가 이제 8.15 광복절이었는데 이시바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재천 교수님,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2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일 관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선언을 했어요. 네.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네, 이 방금 보신 것처럼요. 이때 일본 정부가 한국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처음으로 외교 문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 공동선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었는데요. 예,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지 공동 발표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문과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동선언보다는 약간 좀 급이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무려 8개월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사실 너무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시바 총리의 정책 입지가 지난 3번에 걸친 선거 참패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동선언까지는 가지는 못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아까 나왔던 1998년에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그 내용을 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역사 인식을 승계한다라는 그런 네. 점이 발표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건영 팀장님, 원래는 경제 협력 부문에서 CPTPP,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이 긴데 이것이 거론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다뤄지진 않았지만 향후에도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명칭이 좀 어렵죠. 이제 CPTPP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주도가 되는 이제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 체제 안에는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호주,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 12개 정도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201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어떤 교역국으로서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경제협력 체제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지난 6월에는요. 유럽연합이 이 협력 가능성을 이제 내비쳤거든요. 만약에 한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이 CPTPP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메가톤급 야. 경제 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 때문에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게는 그만큼 또 넓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CPTP는 기본적으로 이런 양자간 FTA를 다자간으로 넓힌 구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5% 이상의 자국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경제 영토가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의 제조업이라든지 농축산물 부분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는 후쿠시마 수산물 또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방사능 입수는 우리 국민에게 몹시 민감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럼 가입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발 통상 질서가 지금 상당히 교란된 부분이 있고 네. WTO에서 미국도 지금 여기서 이미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경제 프레임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해서 안전 확보 이걸 전제로 하되 네. 이 부분을 가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네,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는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관세 협상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타결이 됐지만 아직 공식 문서화가 되질 않았거든요. 네네. 이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만 해도 협의가 된 게 지금 15%로 돼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이 지금 5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미국이 지난 18일이었죠.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대상 품목을 407조 원을 또 추가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부엌 칼이나 화장품 케이스까지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휴. 이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 약 16조 5천억 원이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출액의 1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좀 가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회담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보 부분은 또 어떨까요? 최근 나오는 이야기가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인데 이것이 정확히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오로지 지금 대북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앞으로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분쟁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로서는 쉽게 말하자면 4,5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이 구함으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아니고 맞습니다. 괌으로. 그럴 경우는 이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하나의 이제 걱정거리는 예를 들면 대만 분쟁 시기에 이런 그 주한미군이라든지 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미국 측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미국 측에서 이렇게 제안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에 와 있죠. 그러네요. 예, 미국은 지금 이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조금 명시화하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방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부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조금 올려야 된다면 그 올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원자력 협력과 같이 공동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그런 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풀어야 할 쟁점이 정말 많은 자리가 되겠습니다.